지금 가장 무서운 장면은 전쟁 그 자체가 아닙니다. 미사일이 먼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 재고가 먼저 바닥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6월 말까지 국내 원유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2천만 배럴 이상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에서 원유를 들여오면 보통 20일이면 도착하지만 미국과 남미, 호주 같은 대체 수급처는 40일에서 50일이 걸립니다. 바로 그 50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축유를 먼저 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중동 물량이 막혀도 대체 지역에서 출발한 배는 한 달 뒤 길게는 50일 뒤에야 도착합니다. 이 간극을 못 메우면 정유 공장부터 흔들리고 정유 공장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정부가 말한 2천만 배럴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공백을 버티기 위한 시간 자체입니다. 방식도 단순한 소모가 아닙니다. 정유사가 미국이나 브라질에서 500만 배럴을 이미 계약했다는 증빙을 내면 정부가 비축기지의 원유를 먼저 빌려줍니다. 그리고 한두 달 뒤 실제 선박이 한국에 도착하면 그만큼 다시 채워 넣습니다. 국가 전체 비축량의 총합은 유지하면서도 국내 정유 공장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게 만드는 계산된 유동성 전략입니다. 이번에 풀리는 2천만 배럴은 한국 전체가 15일에서 20일 동안 외부 공급이 끊겨도 버틸 수 있는 규모로 설명됐습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의 1위 또는 2위권 수입처로 부상했고 남미의 브라질과 가이아나도 생산량이 급증한 대체 공급원으로 거론됐습니다. 호주는 콘덴세이트와 원유를 공급받기 좋은 지역으로 언급됐습니다. 결국 한국은 중동만 바라보는 구조에서 벗어나 미국과 남미, 호주로 수입축을 분산하며 6월 말까지 에너지 대란 없이 간다는 계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더 심각한 문제는 석유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주에서 3주 안에 이란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무기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탈리아는 이번 주 시칠리아 기지 사용 요청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스페인은 군사 기지와 영공 사용 문제에서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보였다는 내용도 등장했습니다. 폴란드 역시 자국에 배치된 패트리엇 관련 전력 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미국은 동맹의 지원까지 기대만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걸프 국가들은 전쟁을 버티기 위한 요격 자산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숫자는 더 노골적입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전쟁 기간 패트리엇 계열 요격 미사일은 최소 2,400발이 발사됐고 전쟁 이전 걸프 국가들의 관련 재고는 2,800발 미만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것만 봐도 남은 재고가 얼마나 빠르게 줄어드는지 감이 옵니다. 미국도 지난달 28일 개전 이후 16일 동안 6,000발 이상의 방어 및 공격용 무기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16일 동안 6,000발이면 하루 평균 375발 이상을 쓴 셈입니다. 이 속도라면 재고가 전장을 못 따라간다는 경고가 나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란 역시 지하 깊숙한 기지에 아직 투입되지 않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을 상당수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전쟁이 길어질수록 어느 쪽이든 먼저 무기 창고가 버티지 못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산 방공망이 갑자기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UAE는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천궁 이 요격 미사일 30발의 신속 공급을 요청했고 한국은 일정을 앞당겨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대목은 실전 성과입니다. 교육용으로 배치됐던 UAE 천궁2가 실전에서 68발의 미사일을 격추했고 그중 60발이 탄도미사일이었다는 내용입니다. 탄도미사일은 속도와 궤적 때문에 막기 가장 어려운 표적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과거 걸프전에서 패트리엇의 탄도미사일 요격 성공률이 14%에서 20%로 거론됐던 것과 비교하면 천궁기의 96% 수치는 중동 시장 전체를 흔들 수밖에 없는 숫자입니다. 잘 알려진 미국산 체계가 너무 비싸고 실전 지속 소모전에서 재고와 단가 부담이 커지는 순간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면서도 실전 데이터까지 나온 한국 체계로 시선이 쏠리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한국군도 새로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전쟁은 성능 좋은 무기 몇 개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쏠 수 있느냐로 갈린다는 판단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탄뱅크 구상입니다.
기존의 전시, 비축 탄약보다 범위를 훨씬 넓혀 미사일, 로켓 폭탄 등 각종 탄약을 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비축하는 개념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UAE가 한국산 체계에 쓰일 요격 미사일 30기를 긴급 요청했고 한국이 이를 앞당겨 제공한 경험이 이런 판단에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이 탄뱅크가 단순한 국내 비축이 아니라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에 유사시 신속 공급을 가능하게 하려는 한국식 수출 전략의 출발점이라고도 봅니다. 실제로 UAE는 계약한 천궁, 이 포대를 더 빨리 인도해달라고 요청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납기 단축을 원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카타르까지 한국산 방공망 도입을 협의하고 있다는 흐름이 겹치면서 천궁계는 이제 단순한 한 건의 수출품이 아니라 중동 방공 질서를 바꿀 카드로 부상했습니다. 현장에는 사람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UAE에는 LIG, 넥스원 40명, 한화 계열 20명 그리고 긴급 요청으로 추가 투입된 6명까지 총 60여 명의 기술진이 상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단순 정비 인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막의 고온과 습기 레이더, 노이즈 미사일의 변칙 궤적, 탄체 산란 방식 같은 실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소프트웨어에 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실험실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데이터를 목숨 걸고 수집하는 셈입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수리 지원이 아니라 한국 방공 시스템의 다음 성능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콜드런칭 기술의 완전한 입증 같은 부분은 이런 실전 경험이 없으면 말할 수조차 없는 분야입니다. 방산에서 진짜 신뢰는 홍보 문구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몇 발을 막았는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데이터가 쌓였는가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중동을 넘어 남미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페루는 이제 한국산 무기를 일부 사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무장 체계를 통째로 한국식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론된 규모만 봐도 압도적입니다. 이 전차 150대, K808, 장갑차 280대 여기에 1500통급 잠수함 공동개발과 건조 사업까지 언급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6,460만 달러, 우리 돈 약 7조 원 규모로 제시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단순 구매가 아니라 산업동맹 구조라는 점입니다. 현대로템은 페루 현지에 2억 7천만 달러, 약 3,700억 원을 직접 투자해 중남미 방산 거점을 세우는 구상까지 포함한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페루 공군은 이미 KT-1 훈련기를 운용하고 있고 지상군은 K-2와 K-808 해군은 잠수함과 주요 함정 분야까지 한국 기술을 핵심 축으로 삼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육해공 3군의 뼈대를 한국식으로 맞추는 셈입니다. 사업 구조도 명확합니다. 1단계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이 기간 한국 창원 공장에서 완성된 K808 장갑차 99대와 K2 전차 46대 총 135대가 먼저 공급됩니다. 단 3년 만에 135대의 기갑 장비를 먼저 보내는 속도 자체가 이미 강한 신호입니다. 그 다음 2단계는 2029년부터 2040년까지 12년 동안 진행됩니다. 이때는 페루 현지 생산 공장에서 K808 장갑차 181대와 K2 전차 104대를 직접 생산하거나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즉 처음에는 한국이 완제품을 보내고 후에는 페루가 자체 생산 능력을 흡수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계획이 하나 더 붙습니다. 페루는 2040년 이후 한국의 라이선스를 바탕으로 K2 전차 100대와 K808 장갑차 400대를 중남미 시장에 다시 수출하는 구상까지 세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단순 수출이 아니라 남미 전체로 퍼져나갈 현지 생산 허브를 선점하는 전략입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는 질문에는 답이 분명합니다. 한국은 외국 무기를 들여와 운용하던 나라에서 기술 이전과 자체 개발을 거쳐 K1을 만들고 다시 순수 한국 기술의 K1을까지 끌어올린 나라입니다. 1970년대 말 기술 이전의 경험을 발판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했고 그 누적 결과가 오늘의 방산 강국이라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한국은 세계 최빈국 수준에서 반세기 만에 경제와 군사력을 동시에 끌어올린 나라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페루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바로 그 성장 경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페루의 선택은 무기 구매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한국형 발전 공식을 통째로 들여오겠다는 전략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남미 주변국들도 노후 기갑 장비와 함정 교체 시기가 겹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콜롬비아나 칠레가 차기 전차를 검토할 때 바로 이웃나라 페루가 이미 K2와 K808 체계를 운영하고 현지 정비와 부품 공급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선택은 훨씬 쉬워집니다. 연합훈련도 편해지고 부품 조달도 빨라지고 정비 비용도 줄어듭니다.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루에서 한국 기술로 건조된 함정이 운용되기 시작하면 주변국은 같은 플랫폼을 택하는 쪽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결국 폴란드가 유럽에서 했던 역할을 페루가 남미에서 다시 하게 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KF-21까지 있습니다. 페루가 새로운 파트너로 거론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같은 중동 국가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처럼 신뢰를 흔든 파트너가 아니라 더 강한 구매 의지와 전략적 필요를 가진 국가들이 앞으로 줄을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한국 방산이 수출하는 것은 무기 몇 대가 아닙니다. 전쟁의 공백을 버티는 시스템 제고가, 마르는 전장을 견디는 공급망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화하는 기술력, 그리고 한 나라의 군대를 통째로 바꾸는 국가 단위 패키지를 함께 팔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은 누가 더 강한가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한국은 이제 단순 공급자가 아니라 해답을 제시하는 나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